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당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걸로 분석되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 강선우 의원의 어제 신상 발언과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90표 가까운 반대 의견도 표출이 된 거로 봐서는 사실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네, 일단 김영배 의원은 그 체포동의안 비동의 90표를 좀 주목해 본 것 같긴 했습니다만 30여 표의 찬성표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 164명의 국회의원들이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이 수사가 이재명 정부 경찰에서 수사가 됐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연설한 분이 정성호 법무장관입니다. 저희가 참 면목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수사가 나왔다면 뭔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 처음부터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다른 어떤 끼워 맞추기로 보면은 처음에는 전혀 돈도 본 적이 없다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진술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돈을 주고받고 반환하고 이것 역시도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에요. 정치권에서 사실은 어떤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적 시스템 안에 받아야 됐고 사적으로 저렇게 돈을 받으면 다 처벌의 대상이 있고 굉장히 법이 무겁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저 역시도 강선우 의원을 젊은 정치인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했었는데 지금의 작금의 상황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네. 그 반대표 나온 87표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직도 보면은 국회가 이른바 동업자 의식 내지는 좀 내 식구 감싸기라는 어떤 그런 좀 관행적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강선우 의원이 3억 2천만 원 돌려준 걸 얘기하면서 주면 돌려주고 했는데 교묘한 언설입니다. 실제 3억 2천만 원 돌려줬다 하는 것은 그 이듬해 1월과 5월에 돌려준 거고요. 그 전에 받았던 1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 김병기 의원의 녹취도 나오잖아요. 그 돈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했고 실제 그 돈은 선거 전에 오고 갔고 그다음에 받은 상태에서 공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강선우 의원은 공천을 줘야 한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저런 이야기들은 법원의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때 하면 될 얘기를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왜? 거짓말 언설이었으니까. 근데 저걸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호소하면서 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숫자가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면죄부를 줬다는 거는 아무리 동업자 의식이 있고 좀 이른바
좀 서로 감싸주는 관행이 있더라도 김주호 대변인 말씀처럼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어야지 이 문제를 그래도 불구속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조사받는 게 맞지 않아요라고 하는 저런 동업자 의식은 아마도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많은 관성에 대한 타파를 얘기하니까 이번 기회에 개헌안에도 이걸 포함시켜서 저는 타파하는 게 맞겠다. 그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테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내부 상황 좀 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 둘러싸고 지금 개파 갈등이 조금 불거지는 듯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김주호 대변인께서는 공취모에 대한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정말 조작 증거와 증언 조작으로 검찰로부터 숱한 압수수색과 조사 그리고 주 3, 4회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곡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저희 당에서 정말 수도 없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선임 부위원장 그리고 조작기소 대응단이라는 한준호 의원이 이끄는 그 특위에서도 굉장히 조언도 많이 해드렸는데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이 사항에 대해서 기사도 안 나오고 언론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실체가 많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성준 의원이라든지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이름도 잘 지었고요. 뭐 물론 비판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화제가 된 게 3년 만에 처음이라 너무 기쁩니다. 아주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모임을 만들었을 때 합당 관련해서 당에 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고위원 경쟁자로 활동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개파 모임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 그리고 한민수 정청래 비서실장님이 이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의 최측근이 이 모임에 합류했는데 어떻게 뭐 반청 개파 모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이제 차차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외부의 영향들이 많다 보니까 당에서도 뭔가 당이 주도해야 할 일들을 의원들이 좀 주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당의 역할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작기소 대응단을 확대 재개편하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이 조작기소 대응단을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러한 확대 조직을 만들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잘 수습해갖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좀 더 드러나겠지만 그 개파 모임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상황을 어제 보여주는 대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출범식 시작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개파 모임을 지적하기 이전에 저는 이제 사실 뭐 국회 출입 기자도 경험을 했고 제가 여의도 정치권을 제가 이렇게 30년 정도를 취재를 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여당 내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모인 모임이 한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가지고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이 처음 봤습니다. 더군다나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여당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당이 정부 여당이 이제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 여당에서 문제를 모임을 만들 때 그게 개파 모임일 수도 있고 정책 관련 모임일 수도 있고 다른 정파적인 또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안 관련 모임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부 여당의 관세 같은 게 이렇게 엄중하게 여긴다고 얘기하는데 여당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뭐 정부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모임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이게 합리적인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면 될 일이고 공소 기각은 법원이 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걸 정치권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권이 심판으로 나서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여당이 합니다. 야당도 아니에요. 근데 법무부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을 또 바꾸는 과정에서 실제 헌법재판소까지 들어오는 사심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소 취소 기각 모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심과 2심에서 끝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4심 지금
추진하는 법안 하면서 본인들은 1심에서 2심에서 끝내달라고 하는 이 기괴한 현상, 이 모순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거예요. 법무부도 장악하고 있고 검찰도 장악하고 있고 법원도 사실상 통제 안에 두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의원들이 3분의 2가 이걸 해달라. 근데 다른 요구도 없어요. 뭐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뭐 국가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관심사가 나고 이거죠. 이게 친청이냐 반청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김주호 대변인 잘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로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이 그러면 공소 취소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대장동 하나, 그다음 대북송금 하나하나 그럼 취소할 때마다 언론이 주목하고 토론이 될 텐데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대통령 왜 이렇게 죄가 저렇게 많았지? 라고 하는 것밖에 드러내지 못해요. 전혀 저는 실리적이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고 무모하고도 정말 저는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없는 자리에서 이런 모임에서 이제 반청을 지지하는 듯한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사퇴, 비토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개파 갈등으로 조금 보이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 김주호 대변인께서 이름 잘 지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명칭을 바꾸는 게 좀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이건태 의원의 목소리까지 묶어봤는데요. 듣고 오시죠. 잘못된 저는 기소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정리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나 저는 이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만 딱 찍어서 공소기각 이 모임으로 하게 되면 모양이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괜히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국민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걸었고요. 네. 또 이제 그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라고 그 일반적인 명칭을 썼을 때는 별반 관심이나 예. 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 공소 취소가 먼저 해결이 돼야 예. 다른 사건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지도부에 별반의 관심, 실행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예. 강력하게 이슈화하고 요청을 해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친전을 보냈고 의원님들이 그 취지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동참하시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예. 공소취소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는 이 공치고 모임은 유지합니다. 예, 지금 잠시 현장에서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이송체계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합니다. 도서, 상관 등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많은 지역이며 지역 응급의료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선정하였습니다. 시범 사업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입니다. 다음으로 시범 사업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지역별 응급 환자 이송 지침을 명확하게 하여 응급의료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지역 소방재난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 기관과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응급환자 중증도별, 상황별, 구체적인 이송 지침을 합의하여 실행 가능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이송 전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정 시간에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119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과 구급 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광역 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특히 긴급 환자에 대해서는 광역 상황실과 구급 상황센터가 함께 협력해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시간이 지연될 경우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하여 환자의 안정화 처치를 제공하며 적정 치료 기간으로 전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 응급 환자 전원 시 119 구급대가 환자 이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19 구급대가 이송 지침과 병원의 의료 자원 현황을 확인해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 정보, 병원의 의료 자원 정보 등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 정보 항목을 표준화하고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병원과 광역상황실에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자원 현황, 주요 응급질환... 네,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 사업에 대한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119 구급대가 상황을 전송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잠시 후에 취재기자가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현장 가보겠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네, 현판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2차 특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무실은 경기도 과천에 마련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 수사 기간은 오늘부터 90일이지만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5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권창형 특검과 함께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부에는 권영빈, 김정민, 김지미, 진일종 이렇게 4명이 임명됐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종합특검은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는데 나머지 1명은 추후 추천과 임명 절차를 거칠 걸로 보입니다. 앞서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이번 종합특검에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수사 대상은 모두 17개입니다. 오늘 현판식이 진행되는 현장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 관련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분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랑 이건태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이름을 좀 바꾸자, 이건태 의원은 그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에 흡수하지 말고 그대로 공치무는 유지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님의 의견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한 분에 대한,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각종 오해도 생기고 대통령님에게 부담이 되지 않냐. 좀 더 좀 폭을 넓혀가지고 일반적인 검찰이 행한 그런 폭력적인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게 보편적이지 않냐. 뭐 그것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뭐 의원 모임이라는 게 뭐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합의를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 4년 전부터 저희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그리고 최근에는 조작 기소 대응 TF 계속해서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한 달에 2-3건 보도 내기도 어려웠어요. 관심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제가 한참 활동할 때는 일부러 토요일 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가 한 건이라도 나오면 검찰에서 반박 자료를 내면 한 20건 정도 보도가 돼서 그럼 이제 또 저희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홍보가 됐다. 저희끼리 막 자평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공소취소 모임이 굉장히 마케팅,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당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조작기소 대응 TF를 크게 넓히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는 이름보다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얼만큼 의원님들과 당에서 정말 그 검찰이 행한 폭력적 수사 관행 등을 밝혀내느냐,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냐가 이 모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력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에 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한데 혹시 전에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떻게 본인이 아무리 조작 기소 당해갖고 정치적 탄압을 받고
고초를 겪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행정부 수반에서 어떤 입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잘 아는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저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이름이 들어갔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SNS를 보면은 그 여당과 청와대 간의 그 엇박자 관련된 입장 발표만 있었습니다. 네. 과도한 걱정은 기우다. 잘 지내고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당은 당대로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좀 심정에서 이런 또 관련된 글을 올렸을까요? 최근 대통령의 언행 과제 그다음에 메시지 기법을 보면은 자신감이 정말 매우 넘쳐 있다. 이것도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이제 자신감을 표현할 때는 그게 감정이 아닙니다.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어떤 그 에너지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치적 조건과 환경이 돼 있을 때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 일단 지금 보면 제가 특정하게 수치는 언급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엇박자가 납니다. 쉽게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은 중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당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 주도 장악에 그립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니까 당을 보듬어 안아야 되겠다는 여유가 생긴 거죠. 두 번째, 요즘 의제 선점, 그러니까 정치인의 힘은 의제에서 나옵니다. 결국 아젠다 세팅이 정치인의 힘인데 요즘 대통령 매일매일 SNS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뭐든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게 바로 정책으로 지금 집행되잖아요. 그만큼 전국 장악력을 지금 높여놨죠. 세 번째가 상대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의 조건은 뭐냐. 국민의힘이 지금 내용 때문에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뭐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공치모 모임을 해도 여기다 비판 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은 당에서 무슨 친청이니 반청이니 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거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끌어안고 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갑과 을은 분명합니다. 갑은 대통령이고 을은 정청래 대표가 분명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 또 역전될지 모르겠으나 당분간 지선 전국배까지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는 그 최근 그 열린 의총을 두고 맹탕이다, 또 이틀막 의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김성태 전 의원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듣고 오시죠. 당이 이렇게 갈등과 분열로 계속적인 반목과 대립이 이어지면은 불을 보듯 6월 3일 성적표는 뻔한 거예요. 그걸 뭐 중진들은 자신들 선거도 많이 치르고 또 남들 선거도 많이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또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또 정권이 잃어버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총선은 아직까지 2년 넘게 남았으니까 당이 어떻게 가든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그냥 뒷짐지고 그냥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어 나는 그냥 조용히 산다. 그러다 보니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서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장동혁 대표에게 그 뜻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중심이 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사선 의원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 면담을 하고 각각 의견을 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김성태 전 의원은 일단 실효성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김성태 전 의원의 진단이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실효성은 없어요. 했으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에 당 중진들이 그렇다면 목소리를 냈었어야죠. 근데 지금 실기했고 실제로 지금 3월부터 다음 주부터는 지방선거 전국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겁니다. 오늘 아마 인재영이 1차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이 할 수 있는 아마 중진들이 저렇게 집단 면담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할 만큼 했어. 우리도 할 도리 한 거야라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흔적을 남기겠다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의 이제 말하자면은 정권을 잃은 이후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떤 그 보수의 재구성을 이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력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가면서 사실상에 어찌 보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든 보수를 그나마
코어 지지층까지 더 확산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단일대우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수의 빅텐트를 국민의힘 중심으로 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럼 지금 장 대표가 노선 변화를 할 것이냐?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중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을 거면은 빨리라도 중도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서 빨리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 우리가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내라. 그게 당신이 얘기한 타임라인이 언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 그걸 아마 묻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중진들은 여기서 뭘 고민하냐면은 자, 그럼 여기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고 봤을 때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가? 당이 더 망하죠. 이렇게 중대선거를 앞두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의 고민이 이런 거죠. 뭔가 장 대표의 노선도 바꿔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마 그걸 고민하는 오늘의 모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경천동지안 혹은 뭐 파천항 같은 이게 뭐 변화가 오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아마 그 지방선거 전국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대한 수순의 한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또 반대 목소리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최선의 선거 전략은 장동혁 대표 사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파에서는 대안과 미래에서 당장 지금 전당원으로 윤호개인 지지하는 거 이거 지금 전 의원들 투표하자 비공개 투표하자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저 내용, 저 고통이 예. 성장의 고통인지 아니면 퇴행의 고통인지 예. 누가 봐도 저게 성장하는 걸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결국 그렇습니다. 공당이라는 게 사적인 가족 모임이 아니고 개 모임이 아니잖아요. 윤사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 반역이 일어났고 재판부에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서 그 국가 반역하고는 손을 정말 절연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국가 반역을 미화하고 내란 수계를 정말 안타까워한다면 사상 누각이에요. 그 국가 반역을 정말 절연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의 그 아무리 경제 발전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해봐 뭐합니까? 당장 정부 여당에서도 내란 잔당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만 그럽니까?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12.3 불법 계엄은 내란인데 당신들만 뭐 구국의 결단이냐 내란 수계를 변호하냐 안타까워하느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당은 정말 공적 가치 미래가 있는 행위를 해야죠. 아니 국가 반역을 미화하면 공당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 퇴행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대표가 오더라도 국민의힘은 계속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뿐이 없고 그럼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수파가 정말 징계 난동, 징계로 다 사람들을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야 이런 어려운 일이 처해 있을 때 비주류가 다시 집권하면서 뭔가 그전 세력과 단절하고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은 계속 이렇게 당세가 퇴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와 그 각을 세우고 있는 한 축이 오세훈 시장인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 전략으로 뉴페이스, 뉴스타트 요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 서울시장에는 신동욱 의원, 최고위원도 지금 나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뭐 새로운 사람들 참여해서 경선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 시장에 대해서 당에서도 아마 그냥 전략 공천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이 원칙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자 지금 뭐 신동욱 의원이나 지금 거론된 사람들이 일단 수치적으로 과연 지금 오 시장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대등할 것인가, 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경쟁력으로 입증하면 되는데, 근데 일각에서 오 시장이 각을 잡고 세우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혹시 이제 공천 못 받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위원장이나 똑같이 하는 공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인위적 컷오프 하나 없고, 그다음 두 번째 선거에서 이길 사람 뽑는 게
공천 아닙니까? 예. 선거에서 질 사람 공천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펠탑 효과라고 그러는데 높은 노출 빈도와 주목도, 인지도를 갖고 있는 오시장을 제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시장 중심으로 가되 여기에 흥행이 될 만한 과연 부수 요소들의 의원 참여가 있을 것이냐. 그걸 뭐 지켜볼 대목이지만 저는 그럴 끼는 없다고 보고, 다만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좀 센 소리, 그다음에 자꾸 좀 그 중원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지역이 중도 소구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흔적을 남기기 차원에서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지금 본회의 법안 오늘 지금 아직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3법과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법 개정안 두고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사법 3법 조금 뒤로 미루고 상법 개정안부터 일단 처리하자, 이 입장인 민주당의 그 주장 배경은 뭡니까? 일단 이것까지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반대하는 법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이 통과돼야 정말 자본시장이 정말 이 질서를 가질 수 있고, 지금 오늘 주가 지수가 6천을 돌파했습니다. 이 흐름 너무 좋잖아요. 안보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대한민국 정말 국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한 요소들인데, 국민의힘이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위해서 다른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그 내란 잔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민생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예.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 꺼냈는데, 그래도 오후에는 그 상법 개정안 처리할 걸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3대 사법개혁안, 그리고 그 이후로 쭉쭉 8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카드 필리버스터 말고는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협치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이 사법 3법이 이렇게 급한 건가요? 이게 우리 사법 체계를 흔들고 그다음에 헌법까지 개헌까지도 고려할 요소가 있는 이 법안을 왜 이렇게 군사작전하듯이 2월 달에 다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반발을 사는 경색 정도로 가는 걸 여당이 덫을 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3월 이후에 해도 되는 법안이잖아요. 이렇게 급합니까?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급합니까? 사법 3법이 급합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을 함정에 빠뜨리면 안 되죠. 그리고 저 자사주 소각하는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법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요, 민생법은 맞죠. 그렇지만 보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주 가치들의 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이게 대단히 좋지만, 그렇지만 이게 마치 M&A 시장에서 우리가 취약한 방어권을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야당이 얘기했는데 그거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마치 야당이 민생 발목 잡게 한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고, 그리고 이 부분, 이 사법 3법을 그 대미투자 특별법 이후로 돌렸으면 여야 협치가 된 다음에 다른 이 부분만 가지고 아마 대치가 이루어졌을 텐데, 여당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약간 포장재로 쓴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참 현실적으로 할 건 없습니다만 이런 여론전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쌓인다면은 정말 지방선거 때 어떤 거대 여당에 대한 폭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론도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